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내보죠. 자, 여러분은 정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불신, 혐오, 답답함, 아니면 신뢰, 희망, 지지 같은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정치 이슈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죠. 내년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지역의 정치 현황과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의 전망 등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하죠. 전 익산시 의원이자 라이크 익산 포럼의 이명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걸리의 단골 손님이죠. 자, 법무법인 노학의 최영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대표님, 제가 전 익산시 의원으로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네. 전 익산시장 후보로도 기억하시잖아요. 네. 지난번 지방선거 작년이죠. 지방선거에 나오셨었잖아요. 예. 그때 뭐 득표율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뭐 그래도 그냥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네. 예, 그때 4명 후보가 나왔는데 2등을 했습니다. 예. 16.65% 정도 받았는데 그때 좀 의미 있게 본 게 저희가 익산이 29개 읍면동 중에 14개가 동지역이고 15개가 읍면 지역이거든요. 근데 14개 동지역에서는 거의 한 25에서 30%의 지지들을 많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있구나라는 정도 확인은 한 것 같습니다. 뭐 선거할 때야 이제 그런 마음인데 선거 끝나고 나서는 그러겠죠. 15%를 넘어서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았다. 네네. 그래서 뭐 아마 법적으로 15%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최소의 어떤 기본적 지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수치로 보고 있으니까 예, 그래도 좀 나름 소정의 성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제가 좀 정치는 아니다 이렇게 소개는 했습니다만 뭐 만능 엔터테이너긴 한데 그래도 정치 분야에 약간 특화되셨잖아요. 보좌관도 좀 하셨었고. 보좌관도 하고 사실은 저기 국민의당 전북도당 부위원장도 하고 정책실장도 하고 뭐 민생당 뭐 예전 쭉 이어져 오면서 계속 직함 갖고 있다가 흐지부지 되니까 탈당하고 지금 무슨 중입니다. 그래요? 뭐 정치인 반정치인이시네요. 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준. 출마 경험은 없지만. 출마 경험. 근데 이제 사실은 저렇게 출마하신 분하고 출마 안 한 사람의 격차는 그래요? 사실은 일반인하고 저같이 준정치인하고 이 정도라면 이렇게 격차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움츠러드셨구나. 그죠. 저 말을 못하죠. 저 정치에 관해서는 말을 못해. 선거를 직접 치르신 분하고 선거 옆에서 도와주거나 이런 일만 했지 저는 직접 치르진 않았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자, 내년 이제 총선 제가 6개월여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총선이 아주 전국적으로 큰 선거인데 자,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나? 뭐 그게 좀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 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뭐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면 사실 국회 의석수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각 정당의 의석수가 달라지는 거고, 뭐 지역에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이제 사실 크게 의미를 따지면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은 사실은 이제 이 정권이 어떻게 갈지,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좀 가늠하는 선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이대도 괜찮겠구나 쭉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제 수정도 되고, 사실 이 여당과 이 대통령의 관계는 사실 내가 먹고 사는 걸 장담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잘못돼서 국회의원이 못 된다? 앞으로 나도 이제 계속 정치를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돼 있죠. 그래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이제 또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지금 현 상황 현재 구도화에서 그렇고, 사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그다음에 무소속이 거의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언제나 사실은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무당층 비율이 고정적으로 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떠한 양당 구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게 좀 심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제3 세력이 나타나서 지금과 다른 또 다른 정치를 또 할 수 있는 세력이 좀 또 나올 수 있을까? 뭐 이 정도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서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기 때문에 현 정부의 뭐 중간 지방선거 있었죠. 지방선거 예, 있었죠. 바로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네요. 그러긴 한데 너무 직전이어서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 바로 치러진 선거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서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 대한 뭐 중간 심판적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아까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이런 특히 지방선거가 아니고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 무당층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우리 변호사님 주변에서는 뭐 이 당 저 당도 다 싫다 하는 무당층 좀 많이 있습니까? 아니 많죠. 무당 말고 무당층. 아니 무당층 많은데 네. 많은데 투표 가면은 네. 다 민주당 찍어. 네, 특히나 이 지역 정서가 어쩔 수 없어요. 지역 정서에서 총선 그거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비밀 투표인데? 아니요. 나중에 다 얘기해요. 나중에 또 순서부터 얘기하면은 야 너 누구 찍었어? 그러면 이제 그래도 윤석열 싫어서 내가 민주당 찍었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주변에서는 그 비밀 투표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근데 대표님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같은 질문인데 네. 대표님도 사실은 이런 양당 정치 체계가 싫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정치를 또 시작하신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리고 대표님 생각하기에는 네. 이 무당층 뭐 삼지대를 희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많이 있다고도 보고 또 그렇게 있기를 바라는 그러겠죠. 제 희망도 있고 그런데 또 아마 뭐 요즘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 최소 30% 정도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무당층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중도층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새로운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호남에서는 항상 좀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지만 근데 또 역으로 따져보면 제가 한번 수치를 보니까 170만 중에 유권자가 한 150만 되더라고요. 네네. 150만 중에 한 60% 투표에 총선 때. 네. 그러면 그 중에 한 90만 투표하는 거고 그렇죠. 그분들이 한 60% 지지를 받거든요. 네. 예, 그러면 사실 뭐 한 50만에서 60만 사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우리는 상당히 과다대표되어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져보면 유권자 전체로 따져보면 150만 명이고 150만 명이 다 투표했을 때 150만 표가 되는 건데 그 중에 민주당 그렇죠. 한 60% 투표하고 또 60% 지지받으니까 한 50만. 근데 지방선거 때는 저번에 한 40%밖에 투표율이 안 됐으니까 한 40만도 못 받은 투표 전라북도에서 지지를 받고 전라북도에서 90% 이상의 어떤 독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받는 지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과다대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투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선거 때 찍지 않았던 40%나 50%는 다른 어떤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도 혹시 보면 또 반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대표님의 희망사항 같은 것도 그렇죠.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도 섞여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과다 대표돼 있다라고 하는 뭐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비례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이런 뭐 흔히 말하는 30% 정도 꾸준히 이어져온 무당층 아니면 제3지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한번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 큰 파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파란의 어떤 동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호남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호남이 호남이 지금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민주당에 줄 서고 있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불과 한 달 전까지 또 종이당원 열심히 받아가지고 6개월 당원 뭐 당비 대남 이야기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폐해가 있는데 다 정치하고 싶은 분들이 민주당 가서 줄 서는데요. 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 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당이 어떻게 분화될지 그리고 제3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특히 제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저는 분명히 새로운 제3정당은 나타난다. 그 3정당이 어떤 파괴력을 보일지는 물론 아직 미지수죠. 그게 중요한데요? 근데 저는 나타날 거라고 좀 나름의 좀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제3지대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죠. 뭐 금태섭 의원이나 뭐 양양자 의원, 옛날에 김종인 전 대표를 뭐 그렇게 많이 있긴 한데 과연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변호사님. 이제 방금 대표님께서 뭐 투표율 말씀도 하셨고 투표율이 또 낮다 보면 이제 그 특정 정당이 약간 과다 대표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을 내가 이제 청년으로 생각하죠. 청년이 맞으시잖아요. 40이 넘었는데 청년이에요. 요즘에는 40 청년이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넓히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 청년들이 왜 정치에 그 등을 돌리고 있다고 좀 보십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민주당, 그냥 네. 운동권, 청년 이런 게 좀 등치가 됐어요. 80년대, 네네. 90년대.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면은 이 변혁이나 개혁이 되겠다라는 이게 있었지만 사실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둘 다 기득권이에요. 청년들이 보기에는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네네. 둘 다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저 좀 더 늙은 아저씨냐, 좀 더 젊은 아저씨냐. 예. 네. 그래서 뭐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3정당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 이젠 여기와 다른 내가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네네. 또 다른 세력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줘야 돼서 사실 지금 아까 무당층이라고 했는데 무당층을 보고 정치를 하면 되게 어렵게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투표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50%뭐 60%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고 이 사람들의 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 개혁의 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최영희 변호사님 주변 사람들처럼 투표장만 가면 찍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내 기대를 기댈 만한 어떤 정치 세력이나 인물이 예.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예, 그렇다고는 봅니다. 뭐 저만 해도 지금도 지역에서 정치 활동할 거면 민주당 해. 네네. 민주당 해야지 무슨 삼세력을 하고 무소속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민주당이 완전 볼모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국적 차원에서 네. 예, 또 야당으로서 나름대로 뭐 진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진보라고 하는 네. 예, 그 공간의 어떤 국민들로부터 인식을 받고 있고 좋은 역할 또 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네네. 다만 호남에서는 예, 거의 30년 이상 일당 독식하고 있는 완전히 기득권화된 특권 조직이다. 저는 네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분도 있죠. 네. 다만 민주당이 예, 우리 지역에서 특히 호남에서 전북에서는 예,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근데 그분들이 뭔가 계속 개혁적으로 잘하면서 전북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네. 예, 더 지지하고 박수치고 저도 민주당 가서 활동을 해야죠. 예, 근데 적어도 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전북 네. 이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좀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특히 뭐 윤석열 정부하에서 언론의 자유도 없다, 다른 목소리가 뭔가 이렇게 표출되는데 대단히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북이 그래요. 전북이 민주당 말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야기, 네. 민주당과 다른 이야기하면 정말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무슨 활동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도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네. 예, 민주당이 정말 변해야 되고 예, 또 도민들도 민주당이 아닌 다른 선택에 대해서도 네. 뭔가 좀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 저처럼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해요. 그 어떤 회한과 어떤 억울함 뭐 그런 게 막 진짜 담겨져 있는. 근데 제가 네. 민주당 시의원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해봤어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뭐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뭐 민주당을 대단히 부패하거나 나쁜 집단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건강성이나 역할은 네. 분명히 예, 존중하고요. 다만 제가 들어가서 활동해 보니까도 그렇고 네. 이 당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 진보를 어떤 이야기하는 그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는 데서는 네. 좀 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네, 네, 하는 네,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도민들이 그런 거 아니야? 민주당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센 말씀인데. 그럼 제가 그 표현은 자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요? 이거 예. 그 방송인데 처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그 도민들이 민주당에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진단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데 예. 유권자들이 저는 싹 한 발 빼시네. 아니요. 예.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제3정당이니 뭐 지역정당이니 뭐 해도 네.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 어떤 권력 구조상에 대통령 하나 바뀌면 다 바뀌어요. 예, 국회의원이 200석이 있어도 네네. 대통령 하나가 중요하지 국회의원 200석 크게 중요 안 해요. 전북 도지사 뭐 서울시장 뭐 누가 막 민주당이 다 하고 있어도 대통령 하나 지금 다른 당이 있으면 그 다른 당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권자들은 뭘 기대하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사실은 대선의 대리전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여기에 사실 대선 후보 다음에 대권을 노릴 정도의 확고한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 정당이면 네네네. 표를 줄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사실은 우리 도민 대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다 정치 고관층이니까 도지사가 누군지 알고 시장이 누군지 알고 뭐 아시면 도의원까지도 아실 거예요. 네네. 국회의원도 알고. 근데 대부분은 몰라요. 네, 대부분은 자기 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조차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대부분 투표장을 안 가거나 투표장을 가더라도 사실은 주요 뉴스, 지금 대통령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어야지 하고 민주당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바뀌어봐요. 여기서 뭐 바뀌어봐야 사실은 제 생각에는 네. 우리나라 이 지금의 어떠한 헌법과 기본 권력 구조 안에서 대통령 안 바뀌면 다 거의 도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훨씬 똑똑하죠. 네, 그 말씀은 저도 이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정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대선 주자, 확실한 대선 주자가 없이는 그 정당이 선거, 특히 지방선거, 총선 같은 선거에서 큰 선거에서 사실은 지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뭐 저는 거의 뭐 100%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가 중요한 거고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이게 선거들이 모아 결국 꼭지점 대선 하나 보는 거죠. 대선 네. 하나 보고 하는 거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정당 얘기 좀 해보죠. 그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역 정당 관련된 고민들 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지역 정당이 어떤 겁니까? 예, 뭐 그 지역 정당은 사실은 그 이름 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긴 하거든요. 예, 어떤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예, 지역의 문제에 집중하고 예, 지역에 기반한 활동을 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해외에서는 지역 정당들이 대단히 활성화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북당, 예, 저 전북당, 예, 뭐 전북 지역당, 뭐 동학 아니면 전북 동학당, 뭐 이제 동학당,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북 예.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독일의 기사령 같은 데는 바이에른에서 거의 여당이고요. 네. 뭐 그 스코틀랜드의 국민당도 예, 그 지역의 여당이고, 네네. 뭐 일본 오사카 유신에도 오사카 도지사를 하고 있고,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바르셀로나 시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역당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예요. 예, 네. 이게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고 네. 쿠데타 직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서 다른 정치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게 네. 악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법이 6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좀 거대 양당이 이 법을 안 바꾸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데 최근에 지역 당들을 전국적으로 좀 같이 함께 만들어 보자는 네.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대표님 그러면 지역 당에 관심이 많으신데 근데 지역 당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제왕적 대통령제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거의 대통령 권력이 아마 전 세계 최고일 거예요. 예, 그래서 대단히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뭐 요즘 지역 소멸 이야기가 거의 다가올 미래인 것처럼 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앙 정치, 서울 정치, 여의도 정치로 직결되고 있고 사실 지역에 자치단체장 한 명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중앙당에 낙점받지 않으면 네. 안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네. 아직도 사실은 중앙의 정치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실현해 보자. 그리고 사회가 더욱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데 뭔가 그런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실제 좀 발현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 소멸도 뭔가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이 동서로 완전히 지역 감정이 극대화되어 있는 이게 정치 구조가 또 이용되고 네.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건강한 지역 정당들이 각 지역에서 나와서 더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지역 감정 해소에도 도움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역당이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 앞서 나가게 하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하는데 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좀 정리를 하자고 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돼 있고 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각 정당들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밑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권력 구조가 또 시도의원으로 쭉 피라미드처럼 이제 또 네, 뻗쳐져서 대통령 하나 바라보면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정치 구조, 권력 구조라는 말인데 이제 그런 것들 하지 네, 말고 네.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아젠다를 가지고 일하는 그런 정당을 말하는 게 지역당입니까? 그렇죠. 왜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어렵다고도 하셨는데 네. 이걸 더 쉽게 잘 표현하는 것도 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정당 구조 자체가 네. 당원이 주인이거나 네.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정당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당은 말 그대로 정말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지역민들이 그 당에서 1인 1표로 뭔가 정책도 만들고 자기 이 나갈 후보도 공천하고 가장 풀뿌리에서 지역민들이 실제 정치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저는 뭐 이런 본질적인 좀 활동을 하는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좀 되시려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쉽게 설명하는 거에 대해 연구를 좀 하셔야 아, 될 네. 것 같고요. 네. 토스에서 네. 이제 뭐 그 대략적인 어떤 개념은 좀 알겠어요. 이런 지역 정당에 대한 논의들 사실은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뭐 이게 지금만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지역 정당이 실제 현실로 출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적인 문제인 건가요? 아니요. 법적인 문제 만약 해소가 된다고 하면. 실제 이제 유권자들한테 표를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렵죠. 하나의 도시가 국가이면 우리가 도시국가예요, 연방국가예요? 저희 도시국가죠. 오래된 중앙집권이에요. 사실 지방자치라는 게 없고 네. 지방자치라는 뭐 고려 조선을 이어오면서 오래된 거의 1000년간의 중앙집권 국가인 건데 그냥 1990년도에 떡하니 그냥 지방자치제를 나와서 사실 지방자치란 말도 웃겨요. 지방정부도 아니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예요. 뭐 일종의 이게 굉장히 좀 이 중간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사실 지방자치를 이해를 못해요. 사실 이게 왜 있어야 되고 이게 뭘 하는 거지? 사실 도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안다고 생각했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뭐 고단이 어느 정도 있을까? 돈을 몇 천억 예산을 생생내면서 쓸 수 있고 누구한테 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이 도를 변혁하고 이 도 자체를 바꾸고 이 우리 지역 자체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네. 그 외에 이 진짜 바꾸고 진짜 이 지역을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만을 따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권한과 능력이 있나? 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정당인 건 저 자체가 사실은 의문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대선이 중요한 거고 사람들은 대선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정당은 다 어떠한 정당이 그러니까 명망가들의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한 수단인 거지 어떠한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게 별로 저는 없다고 봐요. 네네. 근데 이제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당 독점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막상 가가지고 특히 지방자치 선거에서 막 대통령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뭐 도지사 정도는 뭐 그러면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럼 가가지고 투표를 해서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사실은 찍을 사람이 안 보여요. 네네. 저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존속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초의원, 도의원 배출도 하고 기초지자체 단체장도 얼마든지 배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명망가들 몇 명이 와서 떴다만 같이 안 만들고 장기적으로 존속만 한다. 장기적으로. 예. 길게 봐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정당법에는 서울을 포함한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시도당을 두고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둬야 정당으로 인정받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지역 정당이 나아가야 될 길, 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그렇게 길게 보고 가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조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게? 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역당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네. 네, 없었던 길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헌법소원도 내고 그리고 정당법 개정도 촉구하고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도 현재 법을 지키는 합법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네네.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다가오는 총선 때 뭔가 지역당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삼정당 같은 곳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면서 지역당의 이야기를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2026년 지방선거를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고 하면 네네.
민주당이 저는 그동안 이렇게 지역에서 우리 전북 14개 기초자치 그러니까 시군들의 어떤 그 정말 지역 의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목소리 내고 토론하고 이런 활동을 정당이 꾸준히 해가는 걸 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시의원으로 8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도 우리 익산 시의회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에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네네. 예, 막상 당선되면 다 그냥 각자의 생각으로 이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전북 지역당이 만들어지고 14개 시군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정당 자체가 어떤 정치 학교가 되고 네네. 꾸준히 지역 의제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런 또 우리 입장을 발표하고 어떤 새로운 14개 시군의 모습, 새로운 전북의 모습에 대해서 네. 저희가 꾸준히 이야기해 간다면 다음 지방선거 때쯤에는 뭔가 민주당과 좀 경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의미 있는 선택지로서 네네. 뭔가 자리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26년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군요. 뭐 그건 당연히 지방선거였기 가장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고요. 네.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네. 지역당의 가치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내년 총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아, 우리 지역이요? 네. 뭐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네. 민주당 독식이겠지만 네. 사실은 좀 기대를 하자고 한다면 네. 괜찮은 결사체를 만들어서 네. 괜찮게 도전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저도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어렵고 험한 길에.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한테는 우리 그 아까 도민들이 가스레이팅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명 겸 우리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죠. 예, 도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지지를 갖고 계시고 또 아마 민주당이 전북을 위해서 꾸준히 활동해온 덕분에 이 정도의 전북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한편의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단적으로 새만금 지금까지 30년 왔는데 앞으로 30년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도 계속 새만금 하나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다른 상상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북 정치의 지금 현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좀 전북도 좀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경쟁하는 정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 그건 뭐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진리와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북 도민들이 어떤 좀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관심도 가져보시고 그럴 수 있는 좀 마음을 좀 열어주시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그 원하시는 어떤 정치의 모습이 조금 구체화되면 그때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